예카테리나 공주는 러시아에서 가장 기지가 뛰어난 여성들 가운데 한 명이었지만 그 이유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와 갑작스럽게 결혼하게 된 예카테리나 공주는 곧 유럽을 돌아다니며 인생을 마음껏 즐길 핑계를 찾아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도대체 어떻게 그걸 해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특별하게 만들었을까요? 이것이 그녀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바그라티온 공주 예카테리나우로 더 널리 알려진 이 여성은 1783년 12월 7일 이탈리아 남부의 나폴리에서 카테리나 또는 예카테리나 스카브론스키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로 거론되는 인물은 러시아 왕실 궁정의 시종장이자 카테리나가 태어났을 당시 러시아 제국의 나폴리 및 시칠리아 왕국 주재 외교관이었던 파벨 마르티노비치 스카브론스키 백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카테리나 또는 예카테리나 폰 엥게라르트였습니다. 그녀는 그리고리 포템킨 공작의 조카였는데 포템킨은 한때 예카테리나 대제 다음으로 러시아 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포템킨과 그의 조카인 카테리나의 어머니는 한동안 연인 관계였으며 젊은 카테리나가 사실 포템킨의 사생아였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정확한 혈통이 어떻든 간에 그녀가 러시아 귀족 사회에서 높은 인맥을 가지고 자랐으며 그 덕분에 번영을 누렸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린 카테리나는 태어난 직후 결국 러시아로 돌아오게 되었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예카테리나의 궁정에서 자랐습니다. 예카테리나 대제는 러시아를 유럽의 강대국 중 하나로 탈바꿈시킨 뒤 1796년까지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이후 차르파벨 1세가 1801년까지 통치했습니다. 이 시기는 유럽 전역이 혼란에 빠진 시기였는데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 유럽의 많은 강대국들이 프랑스와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혁명을 진압하려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 영국, 프로이센과 같은 강대국들은 1790년대 내내 프랑스에게 연이어 패배를 당했습니다. 당분간 러시아는 서유럽과 중부유럽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지켜보기만 했고 깊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러시아도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했고 그로 인해 예카테리나 공주와 같은 많은 러시아 귀족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1800년 그녀가 16세였을 때 예카테리나는 주요 조지아 왕가인 바그라티오니 가문의 후손인 펴트르 바그라피온 공과 결혼했습니다. 그는 30대 중반이었습니다. 예카테리나의 남편은 독특해 많은 이들이 이 결혼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눈에 띄게 잘생기거나 멋진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균 키에 마르고 갈색 머리를 가졌으며 매부리 코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코는 당시 러시아의 수도였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많은 농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그라티오는 그 시대 위대한 군사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나폴레옹의 군대 중 하나를 전장에서 물리치고 1807년 제4차 대프랑스 동맹 전쟁 말기에 프랑스군의 러시아 진격을 저지한 몇 안 되는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많은 유럽인들이 보나파르트를 전장에서 결코 패배하지 않는 거의 신적인 존재로 여겼던 시대에 큰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러시아인들은 바그라티온을 군대의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카테리나가 그의 아내가 되었을 때 그는 프랑스군을 상대로 한 그의 성공은 아직 훗날의 일이었지만 이미 1790년대 폴란드에서 주요 군사 지휘를 맡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테리나는 러시아 궁정의 유력 정치 가문에 시집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카테리나는 이 결혼에 반대했고 그녀가 다른 궁정 신하이자 장군인 페테르 폰데어 파우멘 백작을 사랑하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은 러시아 정부의 고위층에 의해 주선되었고 그녀가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었습니다. 프랑스 태생의 장군 루이 알렉상드르 앙드로드랑제롬은 이 결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바그라티오는 위대한 포템킨 공작의 어린 조카딸과 결혼했습니다. 이 부유한 배우자는 그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바그라티오는 그저 평범한 군인이었고 말투와 태도도 군인 같았으며 외모도 매우 못생겼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가 검은 만큼이나 하얗고 천사처럼 아름다웠으며 밝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가장 활기찬 미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오래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곧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결혼은 실패로 끝나고 예카테리나와 뾰트르는 자녀도 없었으며 결혼 생활의 대부분을 서로 떨어져 지냈습니다. 예카테리나는 1800년 가을 결혼한 후 몇 년 동안 바그라티온과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후 몇 년 동안 두 사람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1805년에 그녀는 남편과 비공식적으로 별거하기로 결심하고
러시아를 떠나 유럽 전역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나폴레옹이 유럽 대륙을 지배하며 프랑스의 통치가 서쪽의 리스본에서 동쪽의 폴란드까지 확장되던 때였습니다. 그녀는 이후 10년 이상 을 많은 시종들과 하인들, 그리고 궁정 신하들과 함께 유럽의 주요 수도들을 여행하며 보냈습니다. 예카테리나는 방랑하는 공주라는 완곡한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는데, 그녀의 이러한 시절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나폴레옹은 1807년까지 러시아와 전쟁 중이었지만 틸즈트 조약으로 프랑스와 러시아는 사실상 평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 나라는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등 여러 국가가 프랑스에 정복된 상황에서 유럽 본토를 양국이 나눠 통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 덕분에 1807년에서 1812년 사이에는 예카테리나 공주와 같은 귀족들이 모스크바, 바르샤바, 빈, 베를린, 파리와 같은 도시들을 비교적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 예카테리나의 유랑 생활은 정치적 상황에 달려 있었고, 1812년 프랑스가 러시아 제국을 침공한 이후에는 그녀의 이동이 잠시 더 제한되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 유럽 전역을 여행하며 대륙에서 가장 저명한 궁정들을 방문한 예카테리나는 당시의 많은 사회적 규범을 거부한 독특하고 기이한 성격의 소유자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수년 동안 그녀에게 편지를 쓰고 자신이 방문한 궁정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녀가 러시아로 돌아오고 노골적으로 독립적인 행동으로 자신을 곤란하게 만드는 일을 그만두도록 설득해달라고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예카테리나는 그의 간청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신이 아프며 해외에서만 받을 수 있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며 그의 요청을 계속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하면서 다른 일들로도 자신만의 명성을 쌓아갔습니다. 예를 들어 예카테리나는 빈, 파리 등 여러 대도시에서 라벨 앙준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름다운 누드 천사라는 뜻입니다. 이는 그녀가 노출이 심한 드레스를 즐겨 입었던 것과 그녀의 관능적인 매력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유럽 대륙을 누비는 동안 여러 차례 연문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장 선정적인 소문은 파우스트의 저자이자 그 시대 최고의 독일 작가였던 요한 볼프강 폰 괴테와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코 클레멘스 공화의 관계였습니다. 폰 메테르니히는 1800년대 중반 오스트리아의 파리 대서로 처음 두각을 나타낸 인물로 19세기 전반기 오스트리아 최고의 정치가가 되었습니다. 메테르니히와 함께 카트린은 유일한 자녀인 마리 클레멘틴이라는 딸을 1810년 가을에 낳게 됩니다. 한동안 카트린은 빈에 정착하여 자신의 집을 뚜렷하게 친러시아적이고 반나폴레옹적인 살롱으로 만들었습니다. 공주는 자신의 집을 항상 부유하고 유명한 인물들로 가득 채웠고, 이들을 이용해 막대한 정치적 비밀을 얻었습니다. 카트린은 이 지식을 적극적으로 무기화했으며 나폴레옹도 그녀를 중요한 정치적 적수로 여겼던 듯합니다. 카트린이 계속해서 빚을 쌓아가자 그녀의 남편은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심지어 아내의 어머니에게 그녀의 사치스러움에 대해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관대한 사람이었고 계속해서 그녀의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예카테리나의 남편은 1812년에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해 나폴레옹은 당시까지 현대 유럽 역사상 가장 큰 군사작전으로 러시아 제국을 침공했습니다. 자국의 최고 장군 중 한 명이었던 바그라티오는 러시아 방어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이 작전에서 결국 러시아군은 모스크바를 포기하고 러시아의 겨울이 시작되자 프랑스군이 그곳을 기지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시의 대부분을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바그라티오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프랑스군과 동맹군이 모스크바에 도달하기 전 정면 승부로 맞서는 전략을 선호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러시아군은 1812년 9월 7일 모스크바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프랑스군과 보로디노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프랑스군이 승리하여 모스크바로 진격한 이 전투에서 바그라티오는 심하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다리 상처에 궤저가 생겼고, 결국 그는 세마에서 2주 반 후 인 47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이로 인해 예카테리나는 미망인이 되어 재혼할 자유를 얻었지만 실제로 재혼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가 사망한 후 그의 소지품이 수색되었고, 그의 서류들 중에서 여러 건의 문제가 될 만한 편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편지들은 대공녀 예카테리나 파블로그나, 즉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1세의 여동생이 그에게 열렬히 사랑에 빠져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그들은 연인 사이였으며 그 결과로 1800년에 러시아 황제 파벨 1세는 바그라티온과 자신의 딸 사이에 앞으로 관계가 이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 두 사람의 결혼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가 아내 예카테리나를 너무 사랑해 그녀의 접근을 거의 무시했다고 말합니다. 예카테리나는 19세기 가장 중요한 외교 및 귀족 모임 중 하나에서 가장 두드러진 여성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행사는 1815년 비엔나에서 열렸습니다. 비엔나 회의로 잘 알려진 이 모임은 나폴레옹 전쟁 말기에 소집되었으며 보나파르트가 프랑스와 유럽에 대한 지배력을 잃어가던 시기였습니다. 이 회의의 목표는 25년 동안 프랑스가 서유럽과 중부 유럽을 지배한 이후 유럽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의는 또한 유럽 대륙의 왕실, 정부, 귀족들의 주요 인사들이 서로의 친분을 다시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수년간의 불화 끝에 예카테리나는 이곳 사교 행사에서 중심 인물이 되었고 그녀의 연인 메테르니히는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외교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오스트리아 정부와 러시아 제국 정권 사이의 연결고리로서 예카테리나는 메테르니히가 러시아와 성공적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카테리나의 빈에서의 행적은 악명 높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오스트리아 수도에서 여러 사람과 연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고 특히 차르 알렉산드르 1세와의 관계가 두드러졌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귀족들과 정부들은 단순히 유럽의 정치 지역만을 정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815년의 말이죠. 딘에서 그들은 나폴레옹의 유럽 지배가 끝난 것을 함께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15년 통치와 추가로 프랑스와의 10년 혁명 전쟁이 끝난 후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구와 수행원들을 데리고 빈에 도착했고 거의 매일 파티와 연회가 열렸습니다. 예를 들어 웰링턴 공작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의 반도 전쟁과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을 물리친 위대한 승자였는데 그는 악명 높은 프랑스계 이탈리아인 코르티자노와 함께 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이 그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1815년에 그곳에서의 캐서린의 활동은 당시의 일반적인 분위기와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나폴레옹 전쟁과 빈 회의가 끝난 후 몇 년 동안 캐서린은 파리의 포브르 생토놀의 거리에 대저택에 정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캐서린은 세련된 삶을 살았으며 파리는 이후 한 세기 동안 세계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그녀가 파리 당국과 접촉할 가능성을 우려해 수년간 그녀의 활동을 감시했습니다. 결국 캐서린은 재혼했습니다. 이것은 1830년 1월 18일에 이루어졌으며 그녀는 영국의 외교관이자 정치인인 존 호바트 캐러독 경과 결혼했습니다. 그는 1799년에 태어났으며 캐서린보다 15살 이상 어렸습니다. 첫 번째, 결혼과 마찬가지로 캐서린은 남편의 간섭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반항적이었고 결국 그녀와 존은 멀어져 공식적으로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캐서린은 프랑스와 서유럽의 다른 지역에서 장수하며 살았고 북부 이탈리아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말년은 아마도 그녀가 종조부 포템킨으로부터 받은 유산으로 가장 주목할 만했습니다. 이 유산에는 매우 귀중한 보석과 다이아몬드 컬렉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의 생활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이들 중 많은 보석을 팔았으며 이 중 상당수의 보석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왕실과 귀족 가문의 소장품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1857년 초여름 73세의 나이로 베네치아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는 베네치아의 주요 석호에 위치한 작은 섬인 산 미켈레 섬, 즉 이솔라 디 산 미켈레의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여러분, 카테리나 바그라티온 공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길 바랍니다. 댓글로 그녀의 인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알려주시고 다른 제안이 있으시다면 역시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 모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자마자 바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포같은 라이브즈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